So now, ladies and 내외 귀빈 여러분,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문소리입니다. G20 글로벌 금융 안전 컨퍼런스에서 사회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2세션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경제 구조의 디지털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더욱더 각광을 받게 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화폐와 국제금융시장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 국제금융관계국장이신 제솔미나 비글리오티 국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잘 들리십니까? 지금 음향 잠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좌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주최 측에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재무부의 제솔미나 비글리오티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탈리아는 G20 의장국으로 있는데 이렇게 본 세션에서 좌장으로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화폐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체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G20의 의제도 보더라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디지털 화폐 지급결제 시스템이 많은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부상을 하고 있고 시장의 여러 가지 취약성으로 인하여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것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화폐가 탄생을 하고 있는데 통화로서의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실제로 발행을 해보거나 내지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들 내지는 다양한 우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20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G20 국제금융 체제 워킹그룹에서도 논의가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디지털 통화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통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첫 번째 연사는 윤성관 부장님이십니다. 윤성관 전체금융부장님께서 디지털 자산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이며 우리가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윤성관님께서는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특히 지급결제 관련돼서 다년간의 그런 경험과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연구원이자 또한 정책 입안가로서 한국은행
그리고 또 국제결제은행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연사는 캐롤라인 말콤님이십니다. 디지털 화폐의 거시 금융적 영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말콤님께서는 블록체인 및 조세 수석 고문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있습니다. 세제 투명성과 또한 조세 회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면서 암호화폐 세제 처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블록체인 조세 수석 고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발표는 15분일 것이고 이어서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청해 드릴 예정입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선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7분 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현장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로부터 수집을 하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재금융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본 세션에서 제가 이제 발표드릴 주제는 바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CBDC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직 위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 발자국 나아가서 CBDC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한 혁신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혁신입니다. 비트코인은 또한 더블 스pen딩, 이중 지출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되고 있죠. 사실 데이터를 복제하고 또 카피하는 것이 컴퓨터상에서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피어 투 피어 형식으로 전자 화폐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그런 안전이 담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암호 자산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더블 스pen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시스템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의 위 변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 혁신이고 상당한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꼭 성공만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넷 화폐로서 자리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상에 따라서 그 경쟁이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암호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제 외부의 신뢰도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피에트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법정 통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달리 신뢰도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광범위하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한 물론 흥미로운 주제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제 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기반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네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피앗 커런시라고 불리는 법정 통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이 통화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 또는 이만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키텍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정 통화를 기준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EU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규제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DOT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니, 선결제 카드와 같은 것과는 달리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정 통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정 통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규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유용성이 높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대표상에 있어서의 자산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자산을 근간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차 대표상에 보시면 이제 국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CP도 있고 할 텐데 이제 법정 통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분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분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텐데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실물 자산을 근간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있겠습니다. 뭐 석유라던가 금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물 자산을 근간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갖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 자산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DAI라고 하는 DAI가 대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메이커 다오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이 DAI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이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콜레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DAI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본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란 것은 지금까지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과는 차별화되고 있고 합니다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암호화폐, 암호자산 영역에서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폐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법정 화폐로 상환이 또 교환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중요한 것이 액면가, 언제든지 이제 액면가로 교환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 리저브를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클입니다. USDC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USD 코인이죠.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아마도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DC 리저브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서클이 지금 보시면은 리저브의 60%를 이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 됩니다. 만약에 시장의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몇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클에서 약속한 그런 코인을 발행할 때 약속한 그런 교환 금액을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한데요. 보시면은 정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이제 유저 베이스가 상당히 넓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국 를 넘어서서 여러 국가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의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이전에는 리브라라고 알려져 있는 코인이 되겠는데요.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국제적인 대금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용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이라던가 규제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이 리브라가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패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4가지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일본 엔화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을 해서 이를 이제 리브라 코인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LBR.
제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 LBR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량 역할을 하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간에 뭐 리브라, 뭐 달러, 파운드, yen, 유로 간에 교량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SDR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단의 패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제 리브라가 두 번째 패널입니다. 죄송합니다. 리브라가 이제 블록체인의 레이어를 이제 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패널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제3자 서비스 이제 공급업체가 되겠죠. 페이스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 화폐를 근간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마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 화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프리페이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니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마니의 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좀 길게 나와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이 마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니가 이제 선 결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이제 법정 화폐를 근간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이 마니의 차이는 이제 근간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근간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마니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레거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규제가 있습니다. 발행 그리고 교환에 있어서 규제가 있습니다. 발행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액면가대로 법정 화폐로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침을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초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미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카를 보시면은 이제 법정 화폐를 근간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 마니와 동등하게 취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EU의 그런 입장을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공동성명서가 되겠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도에 유럽 국가들이 이제 서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5개의 이제 재무장관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금융자산을 근간으로 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조건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이제 법정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교환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저브로서 이제 디퍼짓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유동성이 높은 그런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사항만 보더라도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 마니 같은 경우 뭐 전자화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오케이 한 입장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훨씬 더 까다롭게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혹시라도 화폐를 찍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또는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을 유일하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스킴을 보시면 지금 만약에 규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또 거래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추측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재무장관들 같은 경우 특히나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넌 유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 내에서 EU 내에서 통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유로화로 표기된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EU 내에서 광범위하게 통용이 된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환율을 바꾸겠다. EU를 이제 리브라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라고 먼 미래에 할까봐 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규제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와는 달리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은 하나의 일관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 주들이 있고 이 주들마다 이제 규제라든가 프랙티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결제 부문에 있어서의 또 혁신은 수용하고자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점차적으로 EU의 상황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런 규제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통일된 그런 규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주들 같은 경우 뭐 뉴욕이라던가 네바다 주가 대표적일 텐데요. 이러한 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솔루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것이 이제 뉴욕 DFS가 되겠는데요. 뉴욕의 금융 감독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만약에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한 신탁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탁 회사죠. 그리고 이제 신탁 회사로 설립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승인을 거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팍소스 그다음에 제미니가 있습니다. 팍소스 달러, 제미니 달러가 이러한 규제 하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인데요. 앞서 이제 신탁 회사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컨셉은 비슷합니다. 네바다의 당국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뭐 신탁 회사라던가 신탁 기관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주에서 인가한 그런 신탁 회사에서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은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클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서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예시에 수록하게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자금 송금 면허를 바탕으로 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총 44개의 주에서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 이런 자금 송금 명언을 바탕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테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 이제 홍콩에 설립된 법인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과 뉴욕주 그 다음에 테더와의 지금 법적인 공방이 있긴 합니다만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뉴욕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 때문입니다. 자,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입니다. CBDC란 무엇일까요? CBDC가 좀 색다른 컨셉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스테이블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행 주체가 누구이냐인데요. 디지털 화폐의 발행 주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CBD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 그리고 무엇을 발행을 하느냐? 바로 법정 화폐를 표시하는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라는 단어입니다. New form. 만약에 이제 현금과는 다른 이제 디지털 형태로 일반 대중을 위해서 발행되는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그램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것이죠. 자, 한번 비교를 위해서 CBDC 두 종류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오프라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라인 형태의 CBDC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네이버 페이와 비슷합니다. DLT 여기 나와 있죠? DLT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CBDC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스마트폰을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돈이 거래되는 교환이 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슬라이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라던가 그리고 금융 중개 기업들에게 있어서 CBDC가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CBDC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여기서 중앙은행과 또 금융 중개기업이 담당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장님께서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더 허락을 하신다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술적인 아키텍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싱거티어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시중은행, 상업은행의 그러한 거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급인이 이제 뭐 모바일이라던가 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이제 수신인의 계좌가 있는 중앙은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 레저를 통해서 지급인의 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계좌에서 뭐 인증을 거쳐서 계좌 이체를 해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싱글티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공급한다던가 아니면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에 있어서 중앙은행은 따라서 기존의 이제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제 투티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투티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은 당연히 중앙은행이고요. 이제 고객 관리라던가 디스트리뷰션은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바로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제3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SP가 되겠죠. 투티어 이제 리테일 CBDC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CBDC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한국은행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고객의 대차 대조표가 중앙은행의 레저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리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기록은 보유를 하고 있대. 중개업자에게 발행이 되어 있는 그런 CBDC에 대한 기록만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지급인의 거래 내역 또는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훨씬 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낫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던가 그리고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의 규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모델인데요. BIS 페이퍼라던가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무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CBDC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합성 또는 신테틱 CBDC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CBDC는 아닙니다.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에 클레임을 해야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CBDC 홀더가 발행자에게 이제 인터미디어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발행 기업에게 이제 클레임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CBDC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를 CBDC를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어쨌든 이를 이제 IMF의 직원들께서는 이제 합성 또는 신테틱 CBDC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신테틱 CBD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CBDC가 또 아니고 CBDC를 근간으로 한 이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통화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풀 리저브, 즉 완전 지급 준비 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마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중앙은행들이 만약에 이제 CBDC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행을 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 그리고 관련 시스템도 관리를 한다. 그랬을 경우 중앙은행이 물론 직접 고객을 대면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관련해서 우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이제 CBDC를 발행하기보다는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완전 지급 준비 은행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는 CBDC를 근간으로 한 전자화폐 접근 방법인 것이죠. 이제 인터미디어리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활동을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완전 지급 준비 은행을 위해서는 핀테크라던가 이런 인터미디어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제 중앙은행의 마스터 레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런 마스터 어카운트를 이런 핀테크라던가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또 꺼리는 추세이죠. 그래서 CBDC를 발행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또 무엇이 있는가? CBDC를 발행을 하되 이제 인터미디어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니면은 CBDC를 근간으로 이제 발행되는 이 마니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금 현재 중앙은행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완전 지급 준비 은행 모델을 채택을 했을 때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윤성관 부장님께서 다양한 CBDC의 여러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앙은행들이 조금은 고전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정책적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연사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캐롤라인 말콤 고문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우선 네, 제 발표 자료를 띄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CBDC 관련돼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그 미래 화폐로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캐롤라인 말콤입니다. OECD 블록체인 조세 수석 고문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 논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최 측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의 경우에는 단지 정책 입안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그리고 기술 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또 받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거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10분에서 15분 동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제 발표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디지털 화폐가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과 또 어떠한 툴들이 활용이 되었을 때 이 화폐나 통화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OECD 여러 동료분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릴레두민 켄타세고, 로버트 페델라노, 그리고 미셸 할링님,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여러 동료들, 또 학계, 또 산업의 여러 전문가들의 그런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해당 발표는 OECD의 의견이 아닌 제 사견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몇 가지 유스 케이스 그리고 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통화가 과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CBDC를 발행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사용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이 필요할까요? 이미 앞선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만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그리고 GSC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함의가 다를 것입니다. CBDC 같은 경우 홀세일 CBDC냐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현재 통화 체제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또 투티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상업은행의 중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 이렇게 월경성 거래에 대해서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이 지급 결제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편적인 CBDC냐 하이브리드 모델이냐 아니면 그런 중개형의 모델이어야 하냐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 소비자 리테일 쪽 그런 소매금융 쪽의 CBDC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급진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중앙은행의 통화 그리고 이것이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어떻게 자본의 배분이 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티어 리테일 중앙은행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독의 상품으로 보고자 합니다.
USB-C나 뭐 테더에 대해서도 이미 오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내지는 이것이 어떤 광범위한 사회적 내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통합된 그런 형태로서 그 페이스북의 그런 사례를 봤던 것처럼 그런 형태 등을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왜 이렇게 CBDC 내지는 GS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급결제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국경을 초월한 그런 지급결제가 될 텐데 리테일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외환거래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비용도 유발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았고 또 이제 국내 그냥 거래 같은 경우 훨씬 더 낫지만 만약에 이제 국경을 넘는 이런 해외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국제적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보면 몇 개의 그런 지급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은행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해외 거래의 9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코리스펀던트 은행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 같은 경우가 웨스턴 유니언 같은 다른 그런 업체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그런 개인 그 은행들이 이체 거래에 대해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 여러 코리스펀던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을 보면 국내 결제 대비해서 훨씬 더 고가입니다. 거의 20bp에 가까운 그런 차이가 해외 송금 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한 2bp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았을 때 상호 운용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이러한 상호 운용성이 부재함에 따라서 많은 효율성의 부재, 비효율성을 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활용을 하게 되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단 송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G7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등도 봤을 때 송금 비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현재 평균 송금 비용 같은 경우에는 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를 3% 미만으로 그러니까 평균은 7%인데 이제 3%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가 평균이지만 20% 같이 치솟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내 지급 결제 에서 효율성을 제고를 하면서 이렇게 해외 거래도 이것을 함께 효율성을 제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통화라는 것 자체가 비용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급 결제 외에도 CBDC나 GSC가 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태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디지털 통화를 자체적으로 도움으로써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보완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뭐 이커머스 차원도 그러지만 이 핀테크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라는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중에서 우리가 오늘날 보지 못했던 그런 플랫폼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더 디지털화된 그런 세상이 될 경우에는 또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네이티브한 디지털 자산 내지는 실물 자산이 토큰화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마켓플레이스,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체제화된 내지는 체계화된 이런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생태계를 마련을 한다면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용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트랜스퍼 이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최근에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이전의 사례들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팬데믹 동안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일회성의 뭐 송금이라든지 뭐 정기적인 송금 이체 등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겠고 내지는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사례들 특정한 뭐 기준 하에서 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 시급성에서 물론 탄생을 했습니다.
뭐 세제 등을 통해서도 물론 어떤 자본의 이전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송금을 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그런데 전통적인 그런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 송금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최적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급 자체의 그런 속도 면에서나 그리고 해당되는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하는 좀 시급함이 있었는데 또 타겟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금을 지급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대상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스템에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미비점들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은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어떤 새로운 가치의 지급 내지는 이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면서 CBDC와 GSC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포용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적으로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더 접근성을 제고를 하자. 디지털 인프라든지 물리적인 인프라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하나이고요. 국제적으로는 국가들이 이런 보유고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본 흐름도 조금 더 잘 관리를 하고 국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공재, 디지털 공공재를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물론 CBDC, GSC를 봤을 때 전자에 보통 더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자금을 잘 활용 내지는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금을 공공재로서 디지털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들을 디지털 세상과 잘 접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훨씬 더 디지털화된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마지막에 이제 공공재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GSC와 CBDC가 그 용처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물론 유사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공통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거시경제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도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CBDC냐 내지는 어떤 민간 쪽에서 발행하는 GSC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경제적인 어떤 함의가 있는지 또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텐데 그중에서 한 가지 사례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급결제 관련돼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해외거래 그리고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그리고 이것이 CBDC와 GSC가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결제 인프라를 뭐 해외가 됐건 뭐 국내용이건 간에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국내의 이 시스템은 뭐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살펴보면 금융 포용 문제가 분명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차원에서 이런 금융 포용 문제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런 지급결제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바일 페이멘트라든지 엠페사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된 바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런 제품들이 모바일 상품들과 잘 통합을 해야 되고 이것을 보건이라든지 비급인 서비스와도 접목을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자금을 헬스케어, 보건 쪽과도 연계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를 이런 업종을 넘나드는 이런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통화의 하나의 기능이라고만 생각했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윤성관 부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확장 가능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데이터의 그런 DNA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보다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틀과 체제는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런 고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통합된 그런 모델들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또 기타 비금융 서비스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급 결제를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렇다면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또 어떤 함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통화 대체에 압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정책이 국내의 유동성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겠는데 물론 이 안정성, 통화 안정성 그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 정책 자체를 펼치는데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리스크의 특징을 보면 이 통화 대체가 발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것이냐, 내지는 지금 CBDC나 스테이블코인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리스크 자체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다만 얼마나 쉽게 이런 새로운 통화가 접근성을 제공을 하느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GS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역의 연결고리들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스테이블코인을 또 디지털 네트워크가 연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화 대체 관련돼서는 특정 시장에서는 그 압박이 더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의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부분, 이 리스크가 특히나 눈에 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화 대체 압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외환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가 되면서 뭐 GSC가 됐건 뭐 CBDC가 됐건 간에 이렇게 더 많은 조달의 옵션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무역금융 방면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정한 그런 외화 형태로서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런 리스크가 뭐 새로울 만한 리스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의 그 압박 요인이 CBDC 주도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적절한 이제 통제 내지는 관리가 필요할 텐데 만약에 적절한 그런 관리책, 통제력 내지는 법적 그런 규제적 틀이 없다면 그렇다면 다른 리스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리스크는 뭐 환율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또 자본 이동 관리나 이제 불법 자금 유통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불법 자금 유통은 이미 이야기를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별도의 이 태스크 포스가 존재해서 AML이라든지 CFT를 어떻게 가상 자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 여러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이런 작업반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환에 대한 어떤 제약이라든지 자본 이동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과제라고 보기보다는 CBDC나 GSC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타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그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기술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회들도 물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 유통이 그중 하나인데 워낙에 이러한 분산 원장 기술이 있고 그 기술 자체가 이 코인의 그런 근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추적을 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다. 이런 불법 자금 유통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과도 많이들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존의 전통 금융의 이런 자금 이동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거나 내지는 필요한 안전 장치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거시 경제를 넘어서서 다른 정책 분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정책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라든지 경쟁 같은 경우에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CBDC 또 GS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했을 때 얼마나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CBDC와 GS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OECD는 50개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세제 처리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산 자산 특히나 암호 자산에 대해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해당 보고서의 그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하나의 무형 재산으로서 소득세 목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것을 뭐 법정화폐로 전환을 했을 때 뭐 과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암호화폐를 넘나들 때에 어떤 과세 방법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간접세 같은 경우 뭐 VAT라든지 GST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화폐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라든지 어떤 그 외국 통화와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CBDC라든지 그 GST를 전통적인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를 했을 때 CBD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법정화폐의 한 유형이라는 점. 그래서 CBDC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다른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GS의 경우에는 그렇게 명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GS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자산이 유동화되었거나 내지는 자산의 바스켓이 뭐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세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간 자문 중에서 상업은행의 그런 자금,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상업 자금이 세제 목적으로서 동일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GS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산의 바스켓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것이 뭐 법정화폐 내지는 다른 자산으로 구성이 되거나 내지는 이 GSE 자체가 하나의 단독의 단위로서 만약에 인정이 되었을 때 세제 처리에 있어서의 민간 자본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이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과세 처리 부분이 GSC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CBD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들이 뭐 대량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서 그 조치가 다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콤 고모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점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저에 있는 기술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디지털 통화 관련된 그런 뭐 기술들이 있지만 정책 기반가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특히나 이런 요소들도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리, 상호 운영성, 디지털 보안, 또 거버넌스, 이런 토큰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특히나 프라이빗 코인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책임성 부분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이며 또 교육,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이 이제 상호 운용성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저희가 직접 목도한 바가 있는데 디지털화로 인하여서 이 상호 운용성 부분이 더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 이 경우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 문헌들 여기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어서 토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롤라인님. 네, 상당히 인사이트가 풍부한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단순히 이제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따라서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주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자, 이번 패널 토론을 위해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 주실 겁니다. 오윤혜, 청화, 그다음에 이슬람 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윤혜 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시장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많은 페이퍼를 이제 쓰셨는데요.
크레딧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러한 자산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청화님께서는 지금 현재 중국인민대학교의 부교수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해서 연구를 중심적으로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슬람 국장이십니다. 인도네시아의 재무부 국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재무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오윤혜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어보셨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구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로 오윤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는 이제 제 의견, KDI가 아닌 제 의견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의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예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의 케이스에서처럼도 실제 이제 예금주 에게 있어서 예금량에 준해서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시장 불안을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규제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규제 당국에서 또 금융 당국에서 은행 또는 이제 은행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코인을 발행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그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CBD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리스크를 살펴볼 텐데요. 네, CBDC에 대해서도 네, 금리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다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던가 그리고 또 은행의 인터미디어리 기능 관련해서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 문제, 또 데이터 보호 문제 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크로스보더 CBDC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국내 CBDC를 보았다라면은 크로스보더 CBDC 같은 경우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가 간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달러화와 같은 것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FX 정책 관련해서 또 통화 정책 관련해서 각 국가의 주권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장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논의하면 좋을 법한 그런 CBDC 관련 이슈들을 좀 지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에서는 CBDC 발행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왜 CBDC가 과연 필요할까? 편의성과 같은 그런 장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라던가 문제를 많이 상회할 정도로 크게 매력적이냐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BDC 없이는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과제들이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의 포용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BDC가 갖고 있는 이제 소비자 보호라든가 또 금융 안정상의 리스크를 감안을 했을 때 장점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CBDC를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CBDC가 갖는 또 CB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찰과는 달리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세탁이라던가 또 반테러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또 분산 원장 그런 기술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술 자체도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라던가 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BDC를 설계하기 전에 이제 이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달러 기반의 CBDC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많은 부상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의 역할이 또 중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CBDC를 살펴보고 또 달러를 근간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살펴보면 사실 달러 기반 CBDC의 강점이 두드러지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이 또 향후의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코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할 필요하고 또 달러 CBDC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편의성과 그다음에 금융 안정 간의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크로스보더 CBDC 관련 기술이 크로스보더 기술 개발과 함께 빠르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경우에서는 첨단 기술이 개발되기까지는 그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장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제 들리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요은혜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화 중국인민대학교 부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멜큼 고문님께서 상당히 종합적인 이 CBDC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의 CBDC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CBDC는 이프시브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즉 전자 중국 위안화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 이제 디지털이아니 이제 전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중국의 CBDC는 중앙은행의 일종의 통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시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베 중국의 이 해당되는 디지털 화폐가 6월까지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500만 개의 기업들이 이 이신후의 계좌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말콤 고문님께서 발표에서
이 CBDC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5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중국의 경우 특히나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금융 포용을 제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은행 지급결제 기관들이 존재하죠. 알리페이와 또 위챗페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2010년 이후로 탄생하면서 매우 선전했습니다. 즉 모바일 지급결제라는 그런 이름 하에 중국은 거의 현금 없는 그런 사회를 거의 달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또 고령인을 제외를 하고는 어디서든 모바일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 또 젊은 그 남성들 또 영세업자들 이런 기업들이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은행권의 이 기관들이 이 지급결제 면에서는 금융 포용이라든지 또 이런 지급결제 면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례는 그러한데 그래서 중국은 이 CBDC를 발행을 또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또 발행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유도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금융 체제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융 체제를 관리한다, 내지는 통제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후의 시스템, 즉 중국의 CBDC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몇 가지 발표를 하였는데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 관련돼서 모든 기업 또 모든 국민들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즉 중앙은행에서는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자금을 제공을 해주거나 또 대출을 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심사를 해야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관련돼서 또 금융에 대한 그런 권리 관련돼서도 적절하게 또 배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음 토론자의 말씀을 요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 이슬람 국장님께도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기획재정부 그리고 KDI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네, 저는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좀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죠. 디지털 화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디지털 수단을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은행에 판매를 하고 있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이제 민간에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많은 혁신을 또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에 기여하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훨씬 더 신속하고 편리하고 또 저렴한 방식으로 이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금융의 포용성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을 근간으로 한 그런 디지털 화폐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를 이용을 해서 소매 결제를 하는데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대중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형태의 그런 화폐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뢰도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통화 그리고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이용을 하는 것도 이제 상품과 또 서비스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이 이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통화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것은 시중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또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타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은행 대출 비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화 정책을 이용을 해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급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 비용과 또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시장 기준 그런 파이낸싱이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회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CBDC의 형태로 제공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캐롤라인 말콤 고모님께서 이제 새로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또 디지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CBDC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CBDC를 이제 발행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그리고 이제 통화 시스템 내에 그 역할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또 중앙은행이라던가 학계 또 일반 국민에게는 또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해봐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 누가 발행하는 것이 적정한가?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가 대표적으로 있을 텐데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신뢰라던가 투명성이 담보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BDC라는 것이 또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CBDC라는 것은 이제 설계를 하고 어떻게 보면 PPP 그런 협력 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 봤을 때 중앙은행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만 우리가 국한해서 살펴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CBDC는 탄력적이고 회복적인 그런 서비스를 이런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민간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통화 정책, 통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CBDC가 보편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를 또 하나의 보편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촉매제로서 더 많은 혁신 또는 지급 결제에 있어서 또 금융 그다음에 상거래에 있어서 또 경쟁도 촉발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현재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CBDC는 물론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 CBDC가 혁신을 유발을 하는데 또 경쟁을 촉발을 하고 또 지급 결제 시스템을 더욱더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여러 중앙은행들이 CBDC 관련해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 부상에 따라서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새로운 화폐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급 결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CBDC를 개발하는 것은 또 많은 고도의 기술적인 또 법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 안전성을 위해서 신중하게 또 차근차근 맨데이트에 준하여 CBDC를 설계하고 발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선택에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규정하는 아키텍처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중 두 개의 티어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이제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화폐가 이용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제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CBDC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최소한의 그러한 보호 조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 주도적으로 상호 운영성을 담보를 할 것이냐, 디지털 화폐 그리고 기존의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영성을 누가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토론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모든 연사분들 또 토론자분들께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잘 경청해 들었습니다. 워낙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발표나 말씀을 요약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세션에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청해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주최 측에게도 이렇게 흥미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사 또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또 토론을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금융시장에 대해서 많은 해안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 또 참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2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